현재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최국 이탈리아의 역대급 무능과 이번 올림픽을 통해 중화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자 하는 중국의 야욕까지 만나 완전히 망조에 찌든 올림픽이었지만 오직 한국이라는 존재 덕분에 역대급 올림픽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위대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류에이, 동계올림픽 중국 선수단 총괄 물류팀장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제 뺨을 후려친 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니라 뼈마디 사이사이로 파고드는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칼바람이었죠. 입김이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어 시야를 가릴 정도의 혹한이었지만 그보다 더 제 가슴을 차갑게 식게 만든 건 이탈리아 조직위원회의 믿을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공항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각국 선수단이 비엉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바닥에는 눈 녹은 물이 얼어붙어 생긴 블랙, 아이스와 중세 시대부터 깔려 있었다는 울퉁불퉁한 코블스톤이 뒤섞여 최악의 노면 상태를 연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조직위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봐요. 셔틀버스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중국 선수단 집만 해도 3톤이 넘어요. 이 추위에 저걸 다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까? 하지만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느긋하게 하품을 하던 조직위 직원 지오반니는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진정해, 친구. 밀라노 운수 노조가 기습 파업을 선언했어. 나도 집에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버스는 아마 도마니. 그러니까 내일쯤 오려나? 아니면 모레? 여긴 이탈리아야. 로마에선 로마 법을 따르라고. 꼬우면 걸어가시던가. 지오반니는 귀찮다는 듯 창구의 블라인드를 쾅 내려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미국 팀 코치는 전화기를 붙들고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프랑스 선수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의 형편없는 준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양 놈들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수록 우리 중국의 위대함은 더욱 빛을 발할 테니까요. 저는 뒤를 돌아보며 추위에 떨고 있는 150명의 중국 선수단을 향해 힘차게 손짓했습니다. 동무들, 당황하지 마라. 서양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는 이럴 줄 알고 홍룡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국의 기술력을 만천하에 과시할 기회다. 제 호령에 맞춰 선수단 뒤로 도열해 있던 300개의 거대한 붉은색 캐리어 부대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오성훈기가 선명하게 프린팅된 그 장비들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화웨이의 최신 AI 칩과 BYD의 배터리가 탑재된 개당 500만 원을 호가하는 우리의 역작이었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스마트폰 앱의 붉은색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보여주자고. 대국의 기술력을 전진. 웅장한 모터 소리와 함께 중국팀의 행렬이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공항 로비에 있던 다른 나라 선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며 저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공항 밖의 차가운 현실과 마주한 지 정확히 10초 만에 끔찍한 비극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콰지직, 퍼석, 선두에 섰던 쇼트트랙 에이스 왕 선수의 캐리어에서 끔찍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왕 선수의 캐리어 바퀴가 울퉁불퉁한 코블스톤의 돌출부에 닿자마자 과자, 부스러기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뭐야, 바퀴가 다 터졌어. 바퀴축이 무너지며 캐리어 본체가 바닥에 처박혔고 그 충격으로 잠금 장치가 풀리며 안에 있던 고가의 스케이트 날과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컵라면들이 도로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소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그 단단한 플라스틱은 영하 10도 이하의 극저온에서는 탄성을 잃고 유리처럼 깨져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잘난 자율주행 센서마저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류, 전방 인식 불가, 장애물 감지 실패, 저가형 카메라 센서 렌즈의 입김과 온도 차로 인한 하얀 성에가 끼자
캐리어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짓거리야? 당장 캐리어를 멈추지 못해? 미국 스키팀 선수가 회전하는 중국 캐리어의 정강이를 세게 가격당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국팀의 장비 가방 위로 우리 캐리어가 덮치는 바람에 고가의 봅슬레이 헬멧이 찌그러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멍청한 중국 놈들아. 길을 다 막으면 어떡해? 이거 안 치워. 똥차도 이런 똥차가 없어. 이게 무슨 민폐야. 각국 선수단의 비난과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깨진 플라스틱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흉기처럼 날아다녔고 도로는 중국팀의 짐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탈리아 놈들이 바닥을 이따위로 관리해서 그런 거라고. 날씨 탓이야. 하지만 그 추한 남 탓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쏟아진 컵라면 위로 눈이 쌓이고 깨진 바퀴 조각들이 나뒹구는 그 참담한 광경. 그것이 바로 대국이라 자칭하는 우리들의 적나라한 현주소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시끄러운 아수라장 옆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익스큐즈 미. 차분하고 나지막한 한국어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대한민국 선수단이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분명 수십 개의 대형 캐리어를 끌고 있는데도 바닥을 긁는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의 캐리어 바퀴는 구멍이 숭숭 뚫린 벌집 모양의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아이플렉스 기술이 적용된 비공기입 타이어였습니다. 돌길을 지날 때마다 바퀴 자체가 유연하게 찌그러지며 충격을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란한 모터 소리도 깨지는 플라스틱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주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항 입구를 막고 서 있는 이탈리아 운송 노조의 시위대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우리 중국 코치진은 번역기 앱을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봐, 버스, 호텔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 거야. 하지만 시위대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이탈리아어로 뭐라 소리치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단절, 그것이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의 선두에 선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귀에는 하얀색 이어버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버즈였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수단입니다. 숙소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대체 교통수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최신형 갤럭시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이탈리아어가 즉시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한 단어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억양과 정중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음성이었습니다. 시위대 대표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습니다. 외국인이, 그것도 동양인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도 아주 정중한 격식을 갖춰 말을 걸어오자 적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표가 이탈리아어로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파업 중이라 버스는 없어. 하지만 저쪽 화물터미널 뒤편에 사설밴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야. 그쪽으로 가면 바가지 안 쓰고 갈 수 있어. 한국 스태프의 귀에 꽂힌 버즈에서는 이 말이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통역되어 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밀레. 한국 스태프가 웃으며 악수를 청하자 시위대 대표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돈다발을 흔들어도 통하지 않던 벽을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와 정중한 태도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소통의 기술이자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통역 기술이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는 이 난장판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길을 나서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우리 중국 선수들은 덜덜 떨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었지만 스며드는 한기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아, 춥다. 경기 전에 감기 걸리겠어. 옆에 있던 우리 선수가 콧물을 훌쩍이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롭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좀 떨어지네. 히팅 모드 2단계로 올려야겠다. 한국의 한 선수가 손목에 찬 갤럭시 워치의 베젤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입고 있던 코오롱 스포츠의 검은색 패딩 로고 부분에서 은은한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옷 자체가 스마트 기기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섬유 기업 효성이 개발한 전도성 탄소 섬유가 패딩 내부에 거미줄처럼 심어져 있어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체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히트테크 시스템이었습니다. 와, 따뜻해진다. 근육 안 굳게 딱 좋아. 한국 선수들은 패딩 안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흔드는 구시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워치 화면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최적의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치진은 태블릿을 보며 선수 전원의 체온,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를 한눈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긴장도가 좀 높다. 심호흡 좀 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LED가 번쩍이는 캐리어를 자랑했지만 정작 바퀴가 깨져 짐도 못 옮기는 신세였고, 한국은 겉보기엔 평범한 옷과 시계로 추위를 정복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소란도 없이 시위대의 배웅을 받으며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중국 선수들의 고성과 깨진 플라스틱 조각, 그리고 묘한 패배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은 깨진 플라스틱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싸구려 플라스틱의 차가움이 뼈에 사무치더군요. 그때 한국 스태프 한 명이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툭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붙이세요. 날이 추워서 핫팩으로는 안 될 텐데. 그가 건넨 건 한국산 붙이는 핫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그냥 바퀴 튼튼한 거 쓰세요. 기술은 보여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쓰려고 있는 거니까요.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멀어지는 한국팀의 등 뒤로 그들의 패딩에 달린 작은 LED가 붉은색이 아닌 차분하고 지적인 오로라 블루 빛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푸른 빛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요란하게 짓지 않는다. 그저 문제를 해결할 뿐. 저는 으스러지도록 핫팩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압도적인 실용주의 기술, 격차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반바람보다 더 시린 패배감이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의 그 처참한 패배를 뒤로하고 간신히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적어도 따뜻한 잠자리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밀라노 외곽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현대식 아파트였지만 실상은 1970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을 겉만 번지르르하게 리모델링한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밀라노의 밤 공기는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입김은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어 마스크의 성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숙소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제 감각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디에이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복도에는 냉기가 맴돌아 바닥에 물을 뿌리면 곧바로 빙판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격분한 각국 코치진들이 관리 사무소로 몰려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맘마미아, 진정들 하세요. 지하에 있는 중앙 난방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었습니다. 수리하려고 땅을 파다가 고대 로마 시대의 수로 유적이 발견되는 바람에 문화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포르자 마조레, 즉 불가항력입니다. 껴입고 주무시는 수밖에요. 로마 시대 유적이라니 21세기에 열리는 올림픽에서 이보다 더 황당하고 게으른 핑계가 또 있을까요? 미국 선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영국 선수들은 SNS 라이브를 켜고 여긴 지옥입니다라며 덜덜 떠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엘리트 선수들이 모인 곳이 난민촌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양 놈들의 무능함은 곧 우리 중국에게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향해 비장하게 소리쳤습니다. 동무들, 걱정 마라. 저 미개한 유럽 놈들이 땅을 파내 만회할 때 우리는 과학으로 추위를 정복한다. 물류 트럭에서 그것을 꺼내라. 제가 야심 차게 준비한 비밀 병기는 바로 중국 가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다오미 4의 초고 출력 카본 히터였습니다. 일명 대륙의 태양이라 불리는 이 제품은 개당 가격이 2만 원도 안 되는 획기적인 가성비를 자랑했고 광고 문구대로라면 전원을 켜는 순간 3초 만에 방 안을 용광로처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올림픽 무대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한껏 자랑하고 오라고 했고 그러므로 이건 야만적인 유럽 놈들보다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좋은 기회였죠. 우리는 선수단 방마다 이 히터를 2대씩 총 300대를 배치했습니다. 자, 전원 연결. 대륙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선수들이 일제히 코드를 꽂고 다이얼을 최대로 돌렸습니다. 위잉 하는 둔탁한 팬 소리와 함께 히터의 코일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온기보다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였습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마감재와 코팅액이 고열에 녹으면서 내뿜는 포르말데히드 특유의 매캐한 악취였습니다. 팀장님, 눈이 매워서 못 있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독한데요? 선수들이 기침하며 창문을 열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참아. 추운 것보다 낫잖아. 이게 다 새 제품이라 그런 거다.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 역시나. 우리 선수들의 적응력은 바퀴벌레보다 강했기에 냄새쯤은 버텨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더군요. 방이 급격하게 건조해졌거든요. 팀장님, 방이 너무 건조합니다. 가습기 좀 없습니까? 가습기가 어디 있어. 그냥 버텨. 제가 소리치자 한 선수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라며 신고 있던 땀에 쩐 축축한 스포츠 양말을 벗어 히터 안전망 위에 척 걸쳐놓았습니다. 치익! 뜨거운 열기에 젖은 양말이 마르면서 쉰내와 꼬린내, 그리고 섬유 타는 냄새가 뒤섞인 그야말로 생화학 무기 수준의 증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캬! 천연 가습기네. 냄새 구수하고 좋다. 선수들은 그 악취 속에서 진공, 포장된 매운 오리목을 꺼내 뜯기 시작했습니다. 씻지도 않은 손으로 벌건 고추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오리목을 쥐고 뜯어먹은 뒤 그 기름진 손가락을 히터 열기에 대고 따뜻하다며 비벼댔죠. 히터의 하얀색 플라스틱 외관은 순식간에 시뻘건 고추기름과 손때로 얼룩져 끈적거렸습니다. 야, 흘리지 마. 바닥에 기름 떨어진다. 에이, 팀장님.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닌데 뭐 어때요? 이탈리아 놈들이 청소하겠죠. 기름칠 좀 해줘야 바닥이 안 터요. 그들은 뼈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뱉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디에서나 빠르게 적응하는 중화인민의 정신, 그 정신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을 1위로 마무리하게끔 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에 대한 자부심도 잠시 이내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오미 히터의 전력 소모량은 개당 3000W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인증 따위는 무시하고 오로지 화력에만 집중한 무식한 설계였죠. 낡아빠진 이탈리아 선수촌의 배선이 이 엄청난 과부하를 견딜 리 만무했습니다. 히터를 켠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 치지직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등이 깜빡거리고 히터의 빨간 불빛이 불안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 펑! 어디선가 폭죽 터지는 소리와 함께 복도 끝방에서 시뻘건 불꽃이 튀었습니다. 과열된 히터의 전선이 녹아내리며 합선을 일으킨 것입니다. 불이야! 불! 팀장님!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선수촌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난방은커녕 조명조차 없는 완벽한 암흑천지.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찼고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낡은 건물 안에서 선수들은 공포의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우리 중국 코치 중 한 명은 어둠 속에서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빌어먹을 이탈리아 놈들. 전압을 얼마나 약하게 해놨으면 고작 히터 몇 개의 전기가 나가? 우리 대륙의 출력을 감당할 인프라가 안 되어 있잖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솔직히 아무리 같은 중국인인 저지만 우리들이 가져온 불량품이 원인이라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 그 뻔뻔함에 저조차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추위를 피하려다 독가스를 마시고 빛을 얻으려다 어둠을 불러온 꼴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연기 속에 콜록거리며 쪼그려 앉아 있으니 처량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 유독 한 구역에서만 은은하고 따뜻한 호박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혹은 성냥팔이 소녀가 켠 환상처럼 비현실적인 그 빛을 따라 저는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매캐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훈훈하고 습기를 머금은 쾌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머무는 층이었습니다. 열려있는 방문 틈으로 들여다본 광경은 바깥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그들의 방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선수촌의 전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검은색 박스,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특별 제작한 고용량 휴대용 파워뱅크 M블록 올림픽 에디션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파워월보다 에너지 밀도가 30%나 높다는 그 괴물 같은 배터리는 정전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단 전체의 전력을 여유롭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음도 매연도 없이 그저 조용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기술력의 위험에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침대 위에 두꺼운 이불 대신 얇은 매트 하나를 깔고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덮고 있는 텐트 안은 마치 봄날처럼 아늑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매트 옆에는 경동나비엔 로고가 박힌 작은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건 전기장판이 아닙니다. 온수 매트입니다. 옆에 있던 기술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기로 열선을 태우는 우리 방식과 다릅니다. 파워뱅크의 전력으로 물을 데워 매트 안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물의 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데워지면 온기가 오래가고 소비 전력은 우리 히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전자파도 안 나옵니다. 무식하게 공기를 태워 산소를 없애고 화재 위험을 높이는 우리의 방식과는 근본부터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매트 위에는 코오롱 스포츠가 개발한 난방 텐트가 쳐져 있어 사람의 체온과 매트의 온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방을 만드는 그 효율적인 구조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영하 18도의 한파와 정전 속에서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편안하게 삼성 태블릿으로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너무 더운데? 온도 좀 낮추자. 26도는 오버야. 그래, 24도로 맞추자. 쾌적 수면 모드로 돌려. 한국 선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추워서 패딩을 껴입고도 이가 딱딱 부딪히는데 그들은 덥다고 온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굉음을 내며 터져버리는 가짜 태양을 가져왔지만 한국은 조용하고 안전하게 꺼지지 않는 온수 요새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때 한국 선수단 방문이 열리며 스태프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비웃으러 나온 건 아닐까 싶어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카메라나 확성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뜨거운 물 좀 챙겨가세요. 핫팩도 있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은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프랑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앙숙인 일본 선수들에게까지 다가가 물건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건넨 건 한국 군남용으로 유명한 일명 충성 핫팩이라 불리는 대용량 핫팩이었습니다. 한 번 뜯으면 15시간 동안 70도의 열기를 뿜어낸다는 그 전설의 물건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스태프들이 LG 파워뱅크에 연결된 대형 포트에 물을 끓여 나눠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프랑스 선수가 종이컵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코리안 트레디셔널 커피, 맥심 모카골드입니다. 마시면 힘이 날 거예요. 달콤하고 따뜻하거든요.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하고 구수한 커피 향기가 매캐한 탄내로 가득 찼던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후각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마법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린 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 추워서 엄마 생각이 났는데. 한국 스태프는 그 선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폰 배터리도 없지. 이걸로 충전해서 집에 전화해. 가족들이 걱정할 거야. 정전으로 통신까지 두절될 위기였던 선수들에게 한국이 가져온 LG의 배터리는 세상과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작은 난민 구호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비참함 대신 따뜻한 연대와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 장면을 놓칠 리 없는 외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한국팀의 숙소 앞, 그곳에서 피어나는 커피향과 웃음소리. BBC 기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리포팅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조직위원회조차 포기한 이 냉동고 같은 지옥 속에서 한국팀은 작은 발전소가 되어 빛과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함을 넘어 경쟁자들의 안위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정한 올림픽 정신입니다. CNN의 헤드라인에는 얼어붙은 밀라노의 가장 따뜻한 심장, 한국이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과열로 녹아내려 흉측하게 변해버린 다오미 히터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려 있었고, 제 옆에는 한국 스태프가 건네준 핫팩과 믹스커피를 얻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중국 선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팀장님, 아무리 한국이 주는 거라지만 저도 저거 커피 한 잔만 마시면 안 될까요? 너무 추워서요. 막내 선수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너무나 가혹했으니까요. 한국이 건넨 종이컵을 받아든 우리 선수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며 저는 씁쓸한 독백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기계로 불을 질러 세상을 태우려 했지만 그들은 작은 기술과 배려로 세상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저는 고장난 히터 옆에서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수촌에 그 기적 같은 온수매트 사건이 있었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의 날씨는 마치 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극단적으로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하 18도의 시베리아 벌판 같았던 기온이 하룻밤 사이에 영상 12도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이탈리아 북부를 강타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지독한 기상 이변은 동계올림픽에 있어 최악의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거 소치 올림픽 때 높은 기온 때문에 빙판이 녹아 슬러시처럼 변해버려 선수들이 줄줄이 넘어졌던 그 악몽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동계올림픽의 시설 관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제치고 수주를 따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 모양이면 아무리 날고 기는 한국의 기술력이라도 빙질 관리에 실패할 것이 분명했고, 그렇다면 한국은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자연의 얼음이라 우기며 거칠게 훈련해온 우리 중국 선수들에게 승산까지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풍당당하게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메디오라눔 포럼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경기장 입구부터 습한 공기가 밀려와야 했고 빙판은 물이 고여 질척거려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문이 열리고 경기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피부에 닿는 공기의 질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깥은 초여름처럼 후텁지근한데 경기장 내부는 마치 알프스의 만년설 깊은 곳에 들어온 듯 서늘하고 쾌적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케 한 건 빙판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얼음이라기보다 거대한 보석에 가까웠습니다. 천장의 조명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음반은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웠고 표면의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바닥을 쿵쿵 굴러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밖이 영상 15도인데 어떻게 실내 빙판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 옆에 있던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런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놀랍죠? 이번 올림픽의 모든 빙상 경기장은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설계를 전담했습니다. 삼성물산이 돔을 설계하고 LG전자의 공조 시스템이 공기를 통제하며 삼성전자의 AI가 빙지를 관리하죠. 이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거대한 스마트 디바이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올림픽 인프라의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자연의 저주가 내린 이번 올림픽까지 완전히 성공적으로 운영하다니 저는 트집을 잡기 위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겉보기에만 번지를 하지 실속은 없을 거야. 한국 놈들이 자기네 선수들한테 유리하게 마찰 개수를 조작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중국 선수들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매끄러운 얼음에는 적응 못해. 이건 불공정해. 저는 즉시 중국 빙상연맹 회장에게 연락해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는 야심작 빙질 검증 로봇인 판다 i15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저 완벽한 빙판의 생채기라도 내고 싶은 심산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기장 안으로 굉음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쿠오!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중공중업이 건설용 중장비 기술을 응용해 만들었다는 이 로봇은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디젤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실내 경기장에 매캐한 경유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던 경기장은 순식간에 공사판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유럽 관객들이 코를 막으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 시끄러운 기계 좀 꺼. 하지만 우리 중국 엔지니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로봇을 빙판 위로 올렸습니다. 비켜라. 대국의 기술로 이 얼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검증해주마. 로봇의 육중한 금속 바퀴가 빙판에 닿는 순간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섬세하게 관리된 영하 7도의 고강도 얼음 표면이 로봇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게 패어나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봐라. 얼음이 약하니까 금방 깨지잖아. 한국 기술이 형편없다는 증거다. 엔지니어가 로봇팔을 작동시켜 얼음 강도를 측정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과도한 유압을 견디지 못한 로봇의 관절 부위 호스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커먼 액체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오일이 아닌 저가형 공업용 윤활유였습니다. 으악, 멈추라고. 검은 기름은 마치 먹물을 쏟은 것처럼 하얀 음반 위로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쇼트트랙 출발 라인 부근이 시커먼 기름 범벅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국제빙상연맹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관중들은 물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검증이 아니라 테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의 변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이탈리아 얼음이 너무 미끄러워서 로봇이 중심을 잃은 거야. 마찰력이 너무 없잖아. 이건 얼음 탓이라고. 기름을 뒤집어 쓴 로봇 옆에서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그 모습은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이제 경기는 망했다. 한국도 별 수 없겠지라며 안도했습니다. 기름을 제거하고 얼음을 다시 얼리려면 최소 3시간은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기장 한쪽에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한국 엔지니어 팀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대걸레나 양동이 같은 청소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한 대가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 범위 내에 오차라는 듯 침착했습니다. LG 칠러팀, 섹터 3구역 급속 냉각 모드 가동해주세요. 타겟 온도는 영하 20도. 한국 엔지니어가 무전기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지하에서 웅웅거리는 기계음조차 들리지 않았는데 기름이 쏟아진 구역의 얼음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며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름이 굳고 있어. LG전자가 이번 올림픽에 도입한 무급유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 칠러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냉동기는 회전축을 돌리기 위해 윤활유를 써야 했지만 LG의 기술은 자기 부상 열차처럼 모터축을 공중에 띄워 회전시키는 방식이라 마찰도, 소음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름 자체가 필요 없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 로봇이 기름을 토해내며 자멸할 때 한국의 냉동기는 기름 한 방울 없이 자기장만으로 온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름이 섞인 물까지 순식간에 꽁꽁 얼어버리자 한국 스태프들이 다가와 얼음덩어리를 통째로 드러내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인 자리에 드론 한 대가 날아오더니 미세한 물 한 개를 뿌렸습니다. 삼성 AI 아이스 매니저 표면 복구 시작. 나노 미스트 분사.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SKT의 오지 통신망과 연결된 드론이 뿌리는 나노 워터는 입자가 너무나 고와서 바닥에 닿자마자 기존 얼음 결정과 분자 단위로 결합해버렸습니다. 울퉁불퉁했던 표면이 단 10분 만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매끈한 음반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하고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얼음을 부수고 더럽힐 때 그들은 데이터와 화학으로 얼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연금술에 가까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빙질 제어 시스템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 시작 5분 전입니다. 빙면 온도 영하 7도로 세팅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터치하자 얼음 밑에 매설된 1만 개의 삼성 초소형 센서가 반응했습니다. 쇼트트랙은 스케이트 날이 깊게 박히지 않아야 속도가 나기 때문에 딱딱한 영하 7도가 최적이고 피겨 스케이팅은 점프 후 착지를 위해 약간 부드러운 영하 4도가 최적입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은 종목이 바뀔 때마다 0.1도 단위로 얼음의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영상 15도의 이상 고온이었지만 이 경기장 바닥만큼은 한국의 기술력이 만든 독자적인 소우주였던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 진가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출발선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슉! 슉!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지치는 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거친 파열음이 아니라 마치 비단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선수는 평소보다 힘을 덜 들이는 것 같은데 속도는 무시무시하게 붙었습니다. 코너를 돌 때도 얼음이 깨지거나 밀리지 않고 나를 완벽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입니다. 장내 아나운서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세계 신기록. 그것도 종전 기록을 무려 0.5초나 앞당긴 기적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숨을 헐떡이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내 다리가 아니라 얼음이 나를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마치 모래밭을 달리는 기분이었는데 이곳 밀라노는 우주를 유영하는 기분입니다. 내 스케이트 인생 최고의 얼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의 인터뷰가 전광판에 나가자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상의 무대를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기술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박수 소리가 마치 제 고막을 찢는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면 제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건 실내 경기장이니까 가능한 거야. 밖을 봐. 지금 영상 12도라고. 야외 설상 종목은 다 녹아내려서 진흙탕이 됐을 게 뻔해. 저는 애써 정신 승리를 하며 도망치듯 빙상장을 빠져나와 산악지구인 코르티나 담페초의 슬라이딩 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루지 경기가 열리는 이곳은 1.5k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미끄럼틀입니다. 과거 밴쿠버 올림픽 때는 트랙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썰매가 튕겨나가는 바람에 죽음의 트랙이라 불렸고 베이징 때는 인공눈이 녹아내려 썰매날이 박히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밀라노의 이상 고온이라면 트랙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경기가 중단되었어야 정상입니다. 흐흐흐, 한국 놈들. 자연재해 앞에서는 너희도 별 수 없겠지. 썰매가 지늘게 처박히는 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주마. 저는 악랄한 기대를 품고 슬라이딩 센터 관중석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뇌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슈아앙. 독일의 봅슬레이 팀이 시속 150km의 속도로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썰매가 얼음 트랙을 지날 때는 덜덜덜거리는 거친 진동음과 함께 얼음 조각이 튀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지나간 썰매는 마치 자기부상 열차처럼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트랙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트랙은 얼음이 아니라 마치 유리관처럼 투명하고 매끄러웠습니다.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그 트랙 위에는 물방울 하나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기 좀 보십시오. 트랙 유지 보수 차량에 현대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제 부하 직원이 손을 떨며 가리킨 곳에는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선명한 무인 로봇, 팔이 트랙 곡선 구간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저건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제네시스 도장면을 검수할 때 쓰는 초정밀 광학 스캐닝 로봇이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면 현대차 로보틱스 랩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 센서와 정밀 연마 기술을 봅슬레이 트랙 관리에 접목했습니다. 로봇은 트랙 표면을 나노 단위로 스캔하여 0.01mm의 오차라도 발견되면 즉시 미세하게 얼음을 깎아내고 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 올림픽에서 사람이 손으로 물을 뿌리고 삽으로 다지던 아날로그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트랙 표면 마찰 계수 일정함, 진동 제로. 이것은 주행이 아니라 비행이다. 독일 해설진이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과거 소치나 평창 때조차도 날씨가 풀리면 트랙 하단의 냉매가 녹아 얼음이 울퉁불퉁해지는 펌핑 현상이 발생해 선수들이 뇌진탕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닿은 이곳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듯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트랙 하부에는 스마트 쿨링 파이프가 촘촘히 박혀 있어 외부 기온이 영상 15도여도 트랙 표면은 칼같이 영하 5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썰매도 완벽하다고? 그렇다면 스키 점프는? 거긴 바람이 불잖아. 바람은 한국 놈들도 못 막을 거야.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스키 점프대로 달려갔습니다. 스키 점프는 바람과의 싸움입니다. 평창 때도 강풍 때문에 선수들이 공중에서 곤두박질 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져 덜덜 떨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밀라노의 변덕스러운 알프스 산풍이라면 경기는 엉망진창이 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스키 점프대에는 믿을 수 없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점프대 출발 지점 양옆으로 거대한 레이더 같은 것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건 익숙한 스포츠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저거 한화 시스템 로고 아니야? 방산기업이 왜 여기에 있어? 그것은 군함이나 전투기에 달리는 AESA 레이더 기술을 응용한 초정밀 윈드시어 감지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과 돌풍을 3D 입체 영상으로 분석해 선수들에게 실시간으로 출발 골든타임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심판이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감으로 출발 신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공중에 떴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면 사고가 났죠. 하지만 한국은 전쟁터에서 적 미사일을 탐지하던 그 무시무시한 기술을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는 바람의 눈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삐빅, 3초 후 난기류 소멸. 안전 윈도우 확보. 출발하세요. 한국의 AI 관제 시스템이 신호를 보내자 노르웨이 선수가 망설임 없이 도약했습니다. 와! 선수는 공중에서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비행 곡선을 그리며 착지했습니다. 바람이 멈추는 찰나의 순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한 것입니다. 과거 베이징 올림픽 때 영하 20도의 강풍 속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며 우리는 냉동인간이 아니다 라고 울부짖던 선수들의 비극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덕분에 경기는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빙판 위에서는 LG와 삼성이 얼음을 조각하고 트랙 위에서는 현대가 길을 닦으며 하늘에서는 한화가 바람을 잇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밀라노에 와서 이것이 미래의 올림픽이다라고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환호하고 있었죠. 반면 우리 중국팀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오일이 줄줄 새는 판다 아이 로봇을 경기장 구석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모습이 전광판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바퀴가 잠겨 움직이지 않는 고철 덩어리를 끙끙대며 미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등 뒤로 유럽 관중들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게 대국의 기술이라니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네. 기름이나 닦고 가라. 환경 파괴범들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웅장한 하드웨어로 압도하려 했지만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섬세한 디테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EA, 정신 차려라.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경기장 천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삼성, LG, KT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한국의 기술 덕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나는 로고와 구석에 처박힌 기름 범벅의 판다 로봇을 번갈아 보며 뼈저린 패배감을 맛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기장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픽이라는 무대의 표준을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 안에서 허풍과 과시로 점철된 중국의 기술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확인사살 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빙상장에서의 그 충격적인 패배와 굴욕 이후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의 자금난으로 인해 식당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했고 의료센터에는 파스한 장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영하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부상의 공포 속에서 각국 선수들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 유일하게 천국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운영하는 K-케어 센터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한국 선수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창문 틈으로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한국 숙소 앞에는 미국, 독일, 일본, 심지어 우리와 앙숙인 대만 선수들까지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자신들이 가져온 물자와 장비를 타국 선수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대인배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기어 들어가다시피 했던 독일의 루지 선수가 30분 뒤 웃으며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부 상황을 염탐해보니 그곳은 최첨단 의료공학의 전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의 척추 의료가전이 선수들의 굳은 근육을 정밀하게 스캔하여 풀어주고 있었고 바디프렌드의 안마의자는 마치 전문 마사지사 10명이 동시에 붙은 것처럼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국제약에서 공수해온 마데카솔과 전문 테이핑 장비들이 부상당한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스키 선수가 인터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한국은 메달을 따러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조직위도 포기한 우리를 한국이 먹이고 재우고 치료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올림픽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갓 블레스 코리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질투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로만 앞서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심과 도덕성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중국 대기실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컵라면과 육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중국은 성적에서도 지고 외교에서도 완벽하게 고립될 판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위선적인 한국 놈들의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저 기계들이 고장나고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다면 한국의 성적도 곤두박질 칠 것이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명성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특공조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고요한 비명이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안 되니 과학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한국 선수들의 멘탈과 장비를 붕괴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중국 광둥성 전자상가 깊은 곳에서 밀수해온 특수장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투박한 스피커처럼 생겼지만 실상은 반경 500m 내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는 지향성 고주파 음향기였습니다.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음파를 발사해 수면을 방해하고 신경을 쇠약하게 만드는 물건이었죠. 단장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걸리면 국제 문제입니다. 겁먹은 팀원이 물었지만 저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훈계했습니다. 이 멍청아, 이건 무기가 아니야. 해충 퇴치기라고. 밀라노의 쥐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봤잖아. 우리가 한국 숙소 근처에 해충을 잡아주려고 선의로 설치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한국 선수들이 좀 예민해지는 건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지. 이건 테러가 아니라 디지털 디톡스이자 환경정화 활동이야. 제 완벽한 논리의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을 틈타 한국 숙소 뒤편 숲속으로 이동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검은색 전신 타이즈, 일명 스텔스 슈트를 입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 옷은 적외선 감지를 피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 통기성이 전혀 없어 입자마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사타구니가
꽉 끼어 걷기도 힘든 흉물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긴장해서인지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해졌습니다. 단장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팀원이 엉거주춤 일어나려 하자 저는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쳤어. 작전 중에 이탈해서 어딜 가. 그냥 여기서 해결해. 예. 여기는 한국 숙소 바로 뒤화단인데요. 냄새가 날 텐데. 이 답답한 놈아. 냄새가 아니라 향기야. 암모니아는 최고의 천연 비료라고. 이탈리아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진 거 안 보여?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야. 이게 다 친환경 탄소 중립 실천이라고. 당장 싸. 제 호통의 팀원은 주섬주섬 바지를 내리고 나무 기둥을 향해 시원하게 갈겼습니다. 쪼르륵, 쏴! 영하의 날씨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라. 흙이 기뻐서 김을 내뿜잖아. 너희는 너무 문명의 껍데기에 갇혀 있어. 야생의 짐승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국 놈들을 이길 수 있는 거다. 바지춤을 올리며 묻은 잔여물을 수풀에 대충 닦는 팀원을 보며 저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저는 음향기의 출력을 최대로 높였죠. 자, 한국 놈들에게 불면의 밤을 선물해주자. 발사!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우리 팀원의 무전기가 지지직거리며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강력한 전파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국 숙소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곧 불이 켜지고 선수들이 머리를 감싸 쥐며 뛰쳐나와야 정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한국 숙소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 선수들은 세상 모르고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안 통하지? 기계가 고장났나? 저는 당황해서 기계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숙소의 창문은 그냥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KCC 글라스가 시공한 특수 차음 유리에 외부의 진동과 주파수를 능동적으로 상쇄시키는 노이즈 캔슬링, 스마트 윈도우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쏘아대는 고주파는 창문에 닿기도 전에 상쇄 간섭으로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사된 파장 때문에 우리 팀원들만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장님, 토할 것 같습니다. 철수하죠. 시끄러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플랜 B로 간다. 소음 공격이 실패하자 저는 더 과감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장비실 침투였습니다. 선수들이 잠든 사이 장비실에 들어가 한국 에이스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산성용액을 발라 미세하게 부식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날이 무뎌지면 경기 중에 미끄러질 것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실수로 보일 테니까요. 저는 도어락 파괴 장비를 이용해 한국팀 장비실의 문을 따려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중국산 정밀 드릴의 회전축이 얼어붙어 뻑뻑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젠장, 기름칠을 안 해왔군. 옆에 있던 팀원이 윤활유를 가지러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우리 몸에 최고의 윤활유가 있는데 뭘 걱정해. 저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것을 끌어올렸습니다. 크악, 카악 퇴, 걸쭉하고 누런 가래침 한 덩어리를 드릴에 회전축과 한국팀 도어락 키패드 위에 정확히 뱉어냈습니다. 끈적한 타액이 기계 틈새로 스며들자 저는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족해했습니다. 단장님, 너무 더러운 거 아닙니까? DNA 남으면 어떡해요? 팀원이 질색하며 물러섰지만 저는 그의 무지함을 꾸짖었습니다. 더럽다니. 사람의 침에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녹이 쓴 것도 풀어주는 거야. 이건 오염이 아니라 생체 과학이지. 그리고 내 DNA가 묻으면 뭐 어때? 한국 놈들이 감히 내 유전자를 분석할 기술이나 있겠어? 이게 다 대국의 흔적을 남겨주는 영광인 줄 알아야지. 저는 침이 범벅된 미끌미끌한 손으로 도어락 번호판을 눌렀습니다. 달칵! 그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보아니, 이렇게 허술하다니. 한국 놈들은 사람을 너무 믿는 게 탈이라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내가 오늘 똑똑히 가르쳐주마.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스케이트 가방을 찾았습니다. 저기 구석에 코리아 로고가 박힌 은색 하드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품에서 강력한 산업용 산성용액 병을 꺼냈습니다. 미안하게 됐구만. 이것도 다 장비 내구성을 테스트해주는 거야.
내 덕분에 새 스케이트도 사고 좋잖아. 이게 바로 창조 경제지. 저는 제 행동을 합리화하며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철컥. 갑자기 장비실 문이 닫히며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 눈부신 조명이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뭐야? 저는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굴, 꽉 끼는 쫄쫄이를 입고 뱃살이 툭 튀어나온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침입자 감지, 생체 신호 분석 결과 등록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방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S1과 한화 시스템이 합작하여 만든 철통 같은 보안 요새였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UWB 레이더 센서는 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 심장 박동과 호흡수를 감지하고 있었고, 열화상 카메라는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산성용액병의 온도까지 분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젠장, 함정이다. 문 열어. 저는 문을 발로 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들고 있던 산성용액병을 구석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제가 움직이려는 찰나, 제가 잡으려 했던 한국 선수의 가방 표면에서 미세한 노즐이 열리더니 칙하는 소리와 함께 분홍색 안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그것은 최루가스도 독가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은행 강도를 잡을 때 쓰는 스마트 태깅 미스트의 스포츠 버전이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피부에 닿는 순간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 비누나 알코올로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특수형광 염료였습니다. 순식간에 제 얼굴과 손, 그리고 검은색 쫄쫄이 타이즈는 핫핑크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페인트통에 빠진 분홍색 외계인, 아니 핑크팬서 그 자체였습니다. 꺼줘. 이거 안 지워지잖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문질렀지만 문지를수록 염료는 더 깊이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이탈리아 경찰과 IOC 보안요원들, 그리고 잠에서 깬 각국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분홍색 괴물이 되어버린 저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마이갓. 이게 대체 뭐야? 이거 핑크팬서 아냐? 선수들은 배를 잡고 구르며 웃음을 터뜨렸고 경찰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웃지 마. 나는 도둑질을 하려던 게 아니야. 장비 안전 점검을 해주러 온 거라고. 한국 놈들이 스케이트 관리를 잘하고 있나 확인하려던 건데 저놈들이 나한테 페인트 테러를 했어.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다. 내 변호사 불러. 하지만 제 손에는 뚜껑이 열린 산성용액병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제가 침입할 때 부순 도어락 파편이 널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이었습니다. 제 적반하장식 변명은 오히려 구경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한국 코치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맞받아쳐서 난장판을 만들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국 코치진의 대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은 분홍색으로 물든 저를 보며 화를 내기는커녕 측은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손짓을 하더군요. 스태프가 건넨 것은 LG생활건강 로고가 박힌 클렌징 티슈 한 팩이었습니다. 아이고, 리웨이 단장님. 밤늦게까지 남의 장비 걱정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거 우리 기술팀이 개발한 특수 염료라 물로는 절대 안 지워져요. 이 전용 티슈로 닦아야 그나마 좀 연해질 겁니다. 피부 상하니까 살살 닦으세요. 그는 사람 좋게 웃으며 티슈를 유리문 틈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들고 계신 그 산성용액은 위험해 보이니 경찰분들께 맡기시죠. 우리 스케이트 날은 포스코 기가스틸이라 어차피 산성용액 정도로는 기스도 안 나지만 혹시나 단장님 손 다치실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그 여유, 그 압도적인 품격, 그것은 저를 향한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차라리 욕을 했다면 싸우기라도 했을 텐데 그들은 저를 범죄자가 아니라 철없는 어린애 취급을 하며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외국 선수들이 역시 코리아는 클래스가 다르다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가면서 한국이 준 클렌징 티슈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달빨 뼈다귀처럼 앙상하게 마른 제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은 온통 저의 분홍색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보안에 참교육당한 중국의 핑크 팬서, 인터넷에는 제가 속옷 바람에 분홍색 염료를 뒤집어 쓰고 이건 안전 점검이다 라고 우기는 영상이 밈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대륙은 침묵에 빠졌고 전 세계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한국 팀이 저를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올림픽 정신으로 용서하겠다.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며 대인배적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추방당하지 않고 선수촌에 남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저를 보며 헤이 핑크보이 라고 수군거렸고 제 피부에 스며든 분홍색 얼룩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아 저는 매일매일 제 죄를 얼굴에 새기고 다녀야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완벽한 심리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는 훔치려 해도 훔칠 수 없었고 부수려 해도 부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철과 레이더, 그리고 도덕성으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핑크 팬서였지만 그 수치심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밀라노 선수촌을 덮쳤습니다. 바로 기아였습니다. 이탈리아 급식 업체 노조가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을 선언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자재 납품 비리까지 터지면서 선수촌 식당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각들이 모인 올림픽 선수촌은 순식간에 난민 수용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조직위가 급하게 공수해온 것이라곤 차갑게 식어 고무줄처럼 질겨진 파스타와 치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딱딱한 피자빵, 쪼가리뿐이었습니다. 젠장, 이걸 먹고 어떻게 봅슬레이를 밀라는 거야. 내 근육이 다 녹아내리고 있다고. 미국 봅슬레이 팀 주장이 식당벽에 딱딱한 바게트 빵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빵은 부서지기는커녕 벽에 모처럼 박혀버렸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공급이 끊긴 선수들은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며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저는 유일하게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미개한 서양 놈들. 식량 안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우리는 위대한 조국의 해안 덕분에 굶주림 따위는 모른다. 저는 우리 중국 선수단을 집합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 전용 요리사 50명과 식자재가 가득 담긴 컨테이너를 공수해왔습니다. 저는 배고픔에 지쳐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타국 선수들을 비웃으며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자, 황제의 식사를 시작하자. 서양 놈들이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때 우리는 대륙의 기름진 맛으로 에너지를 채운다. 우리 요리사들이 웍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마라샹궈, 동파육, 그리고 기름에 푹 절인 튀김 요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며칠간의 긴장과 시차 적응, 그리고 어제 겪은 소음과 추위 때문에 위장 기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장님, 속이 너무 느글거려서 못 먹겠습니다. 좀 담백한 건 없습니까? 쇼트트랙 선수가 기름이 둥둥 뜬 동파육을 보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리사는 식용유를 국자에 가득 담아 요리에 더 부으며 훈계하더군요. 이 무식한 놈들아. 이게 다 에너지야.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굴러가는데 사람 관절도 기름칠을 해줘야 부드럽게 돌아갈 거 아냐? 서양 애들처럼 풀만 먹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더 먹어. 남기면 벌금이다. 요리사의 무식한 신념 앞에 선수들은 억지로 기름 덩어리를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식사 후 30분도 지나지 않아 선수촌 화장실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포화지방과 자극적인 캡사이신이 선수들의 약해진 위장을 강타한 것입니다. 으악, 배 아파. 화장실 문. 좀 열어줘. 복통과 설사로 탈진한 우리 선수들은 경기력은커녕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장실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기름진 중화요리가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수촌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난생 처음 맡아보는 황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역한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코 속 점막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 냄새, 그리고 묵은지가 푹 익어가며
내는 칼칼하고 시원한 냄새.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을 잡아끄는 구수한 밥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천국의 냄새인가?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던 우리 선수들이 코를 벌름거며 일어났습니다. 냄새의 진원지는 선수촌 광장에 설치된 팀 코리아 급식 지원 센터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밥차가 아니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와 삼성 웰스토리가 합작하여 만든 거대한 푸드테크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제 분홍색 얼굴을 가리고 인파 속에 섞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전 세계 선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픈! 배고픈 선수는 국적 불문하고 누구나 와서 드세요. 밥은 먹고 합시다. 한국 스태프가 거대한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증기 기둥과 함께 압도적인 비주얼이 드러났습니다. 갈색 윤기가 흐르는 소갈비찜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옆에서는 붉은 국물의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저 고기 색깔 좀 봐. 외국 선수들의 침 삼키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스포츠 영양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식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4대 3대 3의 황금 비율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밥이었습니다. CJ가 공수해온 2000쌀은 특수 고압, 가열살균 공법으로 지어져 쌀알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이 들려왔습니다. 이 쌀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쌀의 전분 구조인 아밀로펙틴을 최적화해서 소화 흡수율을 9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먹는 즉시 에너지로 변환되지만 속은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CJ 유산균 연구소가 개발한 특허 유산균이 첨가된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내 면역력을 극대화하여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바이오 푸드였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부어 장을 파괴했는데 한국은 유산균으로 장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줄은 점점 줄어들었고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자존심상 안 먹으려 했지만 위장이 뇌를 지배한 지 오래였습니다. 심지어 저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국팀 전담 요리사들까지 조리복을 벗어 던지고 몰래 줄을 서 있더군요. 그들도 기름 냄새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힘내시고요. 한국 스태프가 건넨 것은 묵직한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 용기마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내장된 발열 패드가 작동하여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밥과 고기가 지은 것처럼 뜨끈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벤치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언양식 바싹 불고기가 이불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숯불 향, 그리고 씹을 새도 없이 혀 위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부드러운 육질, 짭조름한 양념 맛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곧이어 쌀밥의 구수하고 은근한 단맛이 밀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빚어낸 예술이었습니다. 기름 범벅인 우리 동파육과는 차원이 다른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미였습니다. 목이 메어올 때쯤 저는 사골 우거지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48시간을 고안했다는 진한 사골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며칠간 차가운 빵과 기름진 음식으로 고통받았던 제 위장이 순식간에 진정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으으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국물 맛은 마치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주던 죽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고추기름으로 쓰린 속을 달래주는 어머니의 손길 같은 맛. 우리는 식량을 무기 삼아 다른 나라 선수들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따뜻한 밥 한 끼로 모두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영양은 두말할 것도 없었죠. 다른 식판에 담긴 전주 비빔밥을 보십시오. 밥 위에 올라가는 8가지 나물은 비타민 B군과 무기질의 보고이며 고추장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온을 1도 높여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빔밥 한 그릇의 열량은 정확히 850칼로리로 맞춰져 있으며 섭취 후 2시간 내에 근육 내 글리코겐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파스타보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걸 봐. 이건 김치 도핑이야. BBC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한국의 동치미 국물을 들어 보이며 흥분해서 리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수들이 지치지 않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이 투명한 무 국물에는 천연 전해질과 소화 효소가 이온 음료보다 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은 약물이 아니라 음식으로 합법적인 도핑을 하고 있습니다. CNN, 로이터, 알자지라 등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은 선수들의 경기 기록보다 오늘의 한국 메뉴를 속보로 타전하느라 바빴습니다. 속보 오늘은 잡채와 갈비찜 등장, 선수촌 마비라는 헤드라인이 전광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갈비찜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며 이게 인생이지를 외치고 있었고, 콧대 높은 영국 기자들은 노트북을 팽개치고 김치찌개를 들이키며 이것이야말로 매직 포션이다라고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리포팅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금메달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식탁 위의 금메달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한국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무능과 중국의 오만을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문명의 맛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 세계의 위장을 정복했습니다. 저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빈 도시락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배가 부르자 비로소 이성이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자들을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배고픈 자들을 먹여 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다. 국격의 차이다. 나는 오늘 미각으로도 정신으로도 완벽하게 패배했다. 마스크를 다시 올리려는데 지나가던 한국 스태프가 저를 알아보고는 흠칫 놀라더군요. 분홍색 염색이 덜 빠진 제 이마가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는 저를 비웃는 대신 주머니에서 따뜻한 유자차 한 캔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식사하셨으면 이거 드세요. 소화 잘 됩니다. 그 따뜻한 캔의 온기가 분홍색으로 물든 제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어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로 전 세계 선수들이 한국 스태프들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밀라노의 밤하늘 아래서 배부르고 따뜻하게 잠든 것은 한국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베푼 밥상 덕분에 전 세계가 하나 되어 평온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꿈꾸었으나 결코 도달하지 못한 진정한 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